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진짜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폐업을 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니까 전기를 하게 되면 가스가 바우처가 안 돼.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굉장히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은 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슈 더 이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첫 방송 나가고 가스요금, 미수금 이게 도대체 진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될 돈 맞느냐, 이거 카드 할부금 아니냐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방송 참고하시고요. 또 오늘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대란 겪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 함께 해보죠.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강원대 김형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서민을 돕는다는 공공요금 통제. 이게 알고 보면 또 잘못한 폭탄 돌리기가 되는데요. 그러다 빚이 쌓이면은 요금을 올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 숨은 인상 요인이 더 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급한 사람들이라도 먼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난방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원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같이 보고 말씀 나누죠. 지역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천 가구에 올 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천 원 지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지역 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200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168만 가구를 상대로 다음 달까지 겨울 난방비를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산업부의 대책은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지역 난방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자, 이 에너지 바우처 서민 돕는다고 가격 막 누르고 틀어지고 하지 말고 그냥 당장 어려운 사람들, 형편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지원금 주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좋은 얘기인데 네. 현장에서는 이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거는 이제 소득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소득 기준만 맞춘다고 해서 이 바우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소득 기준에 맞추면서 또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개별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장, 또 영유아 장애인 이러한 개별 기준이 맞아야 이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증명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에너지 바우처 받기가 쉽지 않아 뭐 이렇게 막 써놓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기준이 맞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이제 접수하셔도 되고요. 접수하셔도 되고 기준이 맞는지는 아마 그 지자체에서 확인을 할 것이다. 근데 에너지가 뭐 집에서 원자력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가스, 네. 전기, 일부 태양광 다 있는데 뭐 네.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이 바우처가 여름 바우처가 있고 겨울 바우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러한 바우처로 활용이 되고요. 겨울 바우처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요금 할인이고 하나는 국민행복카드에 충전시켜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 겨울 바우처 중에 요금 할인 그거를 전기하고 가스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니까 사실은 모든 가게가 난방하고 전기하고 둘 다 쓰는데 그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으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식구 수에 따라서 이 바우처 액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59만 원 최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4인 가족이면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힘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을 때 59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어렵군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뭐 나눠 쓰고 뭐 합해 쓰고 이런 건 없어요? 그 여름 바우처에서 쓰다 남은 거는 겨울로 옮겨서 쓸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빈곤층에 계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한부모 가족, 또 소년소녀 가장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기가 파악을 해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저 바우처로 설정되어 있는 액수가 있을 텐데 그거 중에 도대체 몇 프로가 사용이 됐는가 확인하셔가지고 사용률이 적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자체에서 좀 찾아가는 행정을 하셔가지고 요분들한테 요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족한 살림살이에 에너지 바우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좀 형편을 보전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시민들의 댓글이 찾아보면 굉장히 냉정해요. 댓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할 줄도 모르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사실 맞죠. 지금 들어봐도 모르겠거든요. 바우처 지급은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세부담이 너무 크다. 취약계층 돈 줘도 이걸로 난방비 해결 안 된다. 취약계층 아닌 사람은 그럼 죽으란 얘기냐? 난 이해 못하겠다. 아, 참. 또 있어요. 그래봤자 복지 사각지대는 못 받는다. 그냥 보편적 지원으로 해라. 집집마다 주란 얘기죠. 에너지 바우처 지원할 돈으로 가스공사 한전 적자를 지원해주고 요금을 내려서 전 국민이 혜택 받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선별적 복지한다고 그걸 가려내는 작업이 무상복지하는 것보다 시간, 노력, 비용 더 걸린다. 그냥 다 주는 게 낫다. 요즘 약간 뭐 기본 뭐 이런 거 들어가는 프로그램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 이게 댓글 보니까 모든 지원 정책에 사실 다 있는 얘기지만 선별적으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느냐, 보편적 지원으로 가는 게 낫냐. 아주 힘든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뭐 꼭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재화에 대해 가지고도 이 선별적 지원, 보편적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언제나 뭐 논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이게 당연히 이제 정책에 대한 이제 주관이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주제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쪽 사이드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인식은 하실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예산이 한 올해 좀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한 1,900억 정도가 원래 예산이 잡혔었고요. 이번에 긴급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서 한 1,000억 원 정도 더 이제 확대를 이제 했는데, 그래도 액수가 적으니 차상위 계층까지 이제 도와주자 해가지고 들어간 게 요금 할인이 이제 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럼 차상위 계층이 한 계층이 하나가 더 들어왔을 뿐인데 보편적도 아니죠. 지금도 이제 선별적인 걸로 조금 확대를 했는데 이 할인을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한 7천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0억 정도 단위에서 갑자기 이게 조 단위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편적까지 가면은 그 한 자릿수의 조 단위가 아니고 두 자리의 조 단위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액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지원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큰 돈이 이제 필요한지 일단은 인식할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느냐, 에너지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돕느냐,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가 심지어는 용어도 통일이 안 돼 있고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저소득층, 에너지 빈곤층. 그러니까 이게 용어부터가 지금 정리가 안 됐고 막 난립하고 있고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도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복지를 이제 하고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정의부터 이제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 10%의 수입을 에너지의 지출로 사용을 하는 자를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뭐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각기 이제 그 개념들을 이제 잡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바우처 아까 개념을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상자에 대한 정의부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지금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확대하려고 이제 올해 하는데 그것도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아 그럼 빈곤의 개념을 대입해가지고 차상위 계층까지 그럼 해주자. 뭐 이게 그냥 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별적 지원, 보편적 지원을 이제 하더라도 선별적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선별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다 보편적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의부터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형편이 어렵다와 네. 에너지 사정이 어렵다가 다른데 네네. 소년 소녀 가장이 있으면은 여기 형편은 어려운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 나가거든요. 네네네. 노인은 형편이 네. 조금 나아도 전기장판 틀어요. 아, 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댓글에 나온 것처럼 그냥 적자 메워서 차라리 요금 낮춰주자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아, 그 말씀도 뭐 맞기는 맞는데요. 일단 그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금 똑같은 어려운 계층이라 하더라도 소년, 소녀 가장하고 노인하고 에너지 사용하는 게 다르지 않냐. 그거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을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려내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낮춰가지고 모두 다 혜택을 보게 하자. 그런데 지금 현실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거의 93%를 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소비자가 난방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하고 뭐 그 복지의 취약계층을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거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께도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는 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막 펑펑 나오고 미국의 셰일가스처럼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전량을 들여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외국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소비 방식 개인 소비자의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서민 돕는다고 가격 틀어막고 뭐 이러다 나중에 오르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 규제권 준 사람한테 권력이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가격은 시장에 맡겨두고 네. 어려운 사람을 돕자. 네. 방향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속도가 너무나 가파를 경우에는 개별 가게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준다는 의미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학하는 분들은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사람들이 투자도 따라가고 소비 패턴도 따라가고 어려운 사람은 바우처를 하든지 따로 돕자고 하는데 또 요금 폭탄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경제학 입장에서는 참 이게 쉽진 않죠, 이 얘기가. 네, 이제 언제나 원칙적인 얘기로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복지는 분리해가지고 가격이 작동하게 놔두고 그러면은 이제 쌀 때 많이 쓰고 비쌀 때 덜 써라. 그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은 거기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소득을 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바우처를 주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쓰는 게 이제 제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기간을 이렇게 해온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문제는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뭐 막 이게 요금을 정상화 시켜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쪽 방향으로 선회를 뭐 연료비 아까 연동제도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고요. 선회를 하고 가다가도 선거가 있으면은 다 무산이 되고요. 뭐 대선이 있으면은 다시 무산이 되고 총선이 있으면 다시 무산이 되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히 한꺼번에 이제 다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조금씩 이제 가격이 작동하는 식으로 이제 조금씩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같이 너무 막 비쌀 때 말고 조금 이제
조금 충격이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정상화를 좀 시켜가지고 요번 게 잘 이게 사람들도 인식을 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원금 받는 게 이게 뭐 서류도 많고 하늘의 별 따기고 아주 힘든데 우리가 지금 대선이 5년마다고 총선 4년마다의 중간에 매년 선거하거든요. 과연 자 지금부터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어려운 분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들이나 다 감내하며 좋은 세상 올 때까지 참읍시다라고 할 훌륭한 혹은 간 큰 정부가 있습니까? 원래 공급자가 독점이면 이제 소비자의 이익이 이렇게 담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막 더 싼 거 사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기 사업자, 가스 사업자가 민간이 하고 거기에 경쟁이 막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자의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냐?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데 가격을 올리거나 그러면 또 국민들 원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아까 계속 김영건 교수님께서 가격을 올려라. 그러면 문제가 좀 해결될 거죠. 시장에 맡기라고 했죠. 올리라고는. 네,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독점적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특히 이제 선거 때나 이렇게 되면 정말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가면 한전 분할 논서부터 이제 또 여러 전력 시장 개편론이 되는데 그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시도하다가 계속 무산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작은 한 상태에서 지금 어정쩡히 지금 중단된 지금 상황인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가격이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 가격에 대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구조적인 시장 자체를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이 산업 자체가 에너지 산업 자체가 가야 될 방향이기는 합니다. 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때가 되면 항상 화면에 단칸방에서 이 전기장판에 의지하는 노인들 이게 화면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빚내서 장사하고 월급 주고 세금 내는 소상공인 이 사장님들은 또 압박이 더 클 수도 있다고 하시죠. 맞기도 하고. 이분들 사연을 좀 들어보고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24시간 PC방을 4년째 운영하는 이진효 씨. 1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달과 같은 조건이었는데도 전기요금이 220여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한 달 새 25%나 오른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 70% 수준으로 깎인 매출은 돌아올 기미가 없는데 거꾸로 지출이 늘면서 PC방 이용 요금을 올려야 하나 큰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빠진 만큼 전기세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게 조금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죠. 24시간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는 찜질방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매달 1,200만 원 정도 나오던 가스요금이 지난달엔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제 조금 코로나가 마스크도 벗어지고 해서 완화가 되겠지 하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폐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적으로 전기료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는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요금 할인이나 분할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항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감면 및 납부 유예, 그다음에 분할 납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산업부에다 무조건 전기요금 유예해라, 할인해라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어디선가 재원을 좀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다. 3년이라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소상공인들.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근데 전염병이 돌면은 이제 몸 약한 사람이 먼저 타격받듯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역시 형편 어려운 사람이 타격받는데 그 중에 에너지 요금 폭탄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타격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월세, 이자, 월급 이거 다 나가는 상태에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이라 아닌가? 네, 개별 가게도 어렵지만 특히 이제 그 중소 영세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매출이 안 올라서 고통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사 좀 되보나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사가 생각한 만큼 잘 되지도 않는 가운데서 난방비 폭탄이 벌어졌기 때문에 막 폐업을 고민하시는 그런 자영업자도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자영업자 중에서 뭐 PC방 또 숙박업소, 목욕탕, 찜질방 이런 데는 특히 난방비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영세한 자영업자들께서 이러한 비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소년소녀 가장 뭐 독거노인 다 있는데 네. 여긴 사장님이 아닙니까? 사장님. 네. 근데 이 도와주자고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도 이제 부탁드리는 게 뭐냐, 조금 유예를 시켜달라, 아니면 분할 납부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감면해달라. 이렇게 아까 소년소녀 가장 보기에 정말 조금 부끄럽지 않으실 정도의 그 요구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장님들은 독거노인 소녀가장은 안 쓰면 되는데 우리는 월급 줘야 되고 뭐 이거 뭐 월세도 나가야 된다고 더 어렵다고 하지만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겠는데요. 어디서부터 금을 그을지도 모르고. 아,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에너지 바우처하고 복지, 소상공인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저희 사회에서 거의 얘기된 적이 없거든요. 지금 난방비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논의가 막 시작된 거지. 사실 그 전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런 범위라든가 그런 대상 어디까지를 우리가 힘든 분들로 이제 생각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를 많이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 국내 정유업계에서 에너지 효율화 하면은 그 이제 지원하는 걸 돕는다고 후원금을 내고 있어요. 네네. 기업들마다 보니까 100억대 정도 내더라고요. 네네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그 정유사, 4대 정유사가 이제 해마다 이 저소득층이나 뭐 한부모 가정이나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난방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달 방법도 바람직하게 잘 구석구석 전달이 돼야 되겠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그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그 지원금이 총액이 360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2008년에 1,000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그 너무 조금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 어떻게 받아요? 이것도 이제 그 지자체를 통해서 아마 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자체에 가서 네네. 신청해서. 네, 그렇게. 그럼 사람 많으면 뭐 또 배분 기준이 있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에너지 재단이라는 데 이제 네, 그렇죠. 기부를 한 건데 에너지 재단에서 하는 활동이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바우처하고 또 에너지 이제 효율 기기 개선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이제 운영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잘 보면 왜 이제 특히 장사하는 분들은 태양광 패널 뭐 이렇게 좀 쓰고 하면 지원금도 나오고 네네. 또 지금 들은 것처럼 효율화 투자하면 또 지원금 나오고 어떻게 챙겨 보면 담은 얼마라도 좀 벌 수 있지 않아요? 네,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힘들 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알게 만드는 거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사용 방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 되지 않고 있나,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용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태양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정책적으로 요거 하면 지원금 준다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요거 하면은 가격을 깎아준다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기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요금을 지원하거나 가격을 딱 깎아주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의미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아까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좋고 복지 사업도 다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에너지 재단이라는 곳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비가 좋으면 소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난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보통 저소득층들이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에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열을 이제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보일러 같은 게 효율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소비를 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 소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가격에 아니면은 그때 돈으로 주는 것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름 같은 건 많을 수가 있는데 전기는 이게 뭐 축전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 저장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이제 태양광 패널 한 거 뭐 내가 다 못 썼다라든가 혹은 뭐 내 주변에 에너지 이게 뭐 돈 주고 샀는데 남은 거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모아서 안 돼요? 다시 뭐 재판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새 뭐 망이 잘 돼 있고 지능망이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의 필수적인 조건이 가격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그러니까 쌀 때 사고 그다음 비쌀 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전으로서는 이제 첨도도 그러니까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릴 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이게 사올 수 있고 쌀 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가격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그 수급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통일된 가격으로 전국이 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메리트가 없는 거죠. 뭐 팔고 사고 해봐야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체제 자체는 뭐 발전 사업자들 있고 망 사업자가 있고 해서 가능하긴 한데. 그렇죠. 제도는 아직 그렇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제도 측면에서의 이제 문제라고. 뭐 제주도 같은 데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시간대별로. 그렇죠. 예, 저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뭐 전국적으로는 아직 뭐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어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첨단 기업들이 뭐 애플이니 뭐 테슬라니 이런 데들이 다 전기 사업들 다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제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런 뭐 시간대별로 뭐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제어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이 신규 사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제 하는데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 나가는 거죠. 전기 사업에서. 근데 이게 가격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은 결국 이런 신규 사업들도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에요. 좀 있으면 반팔 입는다고. 이제 냉방 수요 얘기를 벌써 할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 또 뭐 직접 전기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작은 거부터라도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일단은 뭐 전 국민이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조금만 절약을 할 수 있는 거를 잘 발견을 하시면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조금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냉장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거를 썼는데요. 나중에 전기요금 계산해 보니까 한국 냉장고를 미리 샀으면 더 이익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돈이 없으니까 참고 쓰는 거죠. 그렇긴 한데 매일매일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을 씀으로써 추가되는 그 전기세, 전기 비용이 있죠. 그런 게 이제 모이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트 냉장고 보면 뭐 좀 달라졌던데요? 마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소비자가 집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투명 유리 캡을 안 씌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유나 뭐 요구르트나 이런 거 팔 때 그냥 이렇게 노출시켜 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투명 그 스크린 혹은 그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을 조금만 머리를 쓰면 많은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 그거는 개별 가정도 마찬가지고 마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절약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전기 요금, 에너지 네. 요금 같은 거 다루는 관리자들이 마트 이 매장 현장에 안 가니까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 이런 노력 많이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왜 여름철에 냉방 시설 에어컨하고 문 열지 말라고 막 단속도 하고 했는데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안 오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뭐 단속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이거 안 되던데 좀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에너지 가격에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저희가 싼 에너지를 계속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만약에 싸게 쓰고 그게 계속 싸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시대는 제가 볼 때는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한전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싸게 해주고 다음에도 싸주고 내년에도 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도 싸게 해주면 싼 전기를 계속 쓰겠지만 싼 난방비를 쓰겠지만 결국은 어차피 돈 내야 될 거면은 그러면은 그때 비싼 요금이면은 비싼 요금을 이제 내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비싼 상황에서는 아까 문 열고 장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만약에 난방비가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 전기요금이 이제 이 모양인데 네. 올여름에 냉방하면서 문 여는 가게들 준다 안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계속 저렴하면 문 열어놓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에어컨 비용하고 전기세하고 들어오는 손님을 염두에 두고 막 계산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손님들이 그 가게 사정 봐주나요? 근데 이게 아까 소상공인 만약 바우처를 만약 준다라고 했을 때 네네. 바우처를 받고 문 열어놓을 수 있는 사건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 거죠.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소상공인 바우처 반대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 그 지원의 위험성이라는 게 그런 데 이제 있는 거죠. 뭐 다 주고 다 절약하고 뭐 그렇게 뭐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절약하는데 근데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주면은 또 절약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은 좀 작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만 상인분들께서 뭐 고민을 하시면 문 닫고 손님이 들어오게끔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잘 고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고 돈 벌기 얼마나 했는데 그분들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압력이 언제나 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 경영 방법과 이제 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창조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전에는 우리가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끼자 해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집집마다 한 등 끄기 했어요. 그래서 등 끄고 공부해서 눈 나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고효율 기기를 쓰자고 해서 제법 성과가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고효율 에너지 기기, LED 등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고효율이 아닌 제품하고 비교할 때 전기 비용이 한 2배 이상 뭐 적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별 가게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 같은 그러한 곳의 경우에는 전등을 계속적으로 켜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전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는 매일매일 소모를 하기 때문에 효율을 좋은 걸로 하느냐 나쁜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커다란 액수가 됩니다. 근데 그게 뻔히 아는데 네. 워낙 미천이 짧다 보니까 네. 그 돈이 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 돈이 안 돼서 결국은 요금 더 나오는 걸 참고 쓰거든요. 네. 세상에 뭐 그런 일이 많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까 김영건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에너지도 뭐 요금 할인, 바우처 이런 것보다도 기기 자체를 고효율로 바꿔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말씀하셨어요. 수도 있죠. 그 경제적 유인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으로 LED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해버리면 또
해결되는 문제도 또 있고요. 네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LED로 다 교체를 지금 하게 돼 있고요. 가로수 교체 사업도 다 하고 있고. 예. 하긴 그래서도 아까 뭐 에너지 효율을 하는데 직접 그렇죠. 지원하고 비싼 설비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은 또 이제 반드시 국가적으로 해야 될 또 설비들은 법적으로 다들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네. 독거노인들 그 전기장판보다 저기 저 냉난방 되는 거 천장에 다는 거 하는 게 훨씬 싼 거 다 알아요. 비싸서 못 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금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지원은 세금 아니에요? 네, 뭐 그렇긴 한데 뭐 어차피 세금으로 요금해가지고 지금 한전 적자가 뭐 저렇게 누적된 상황이고 그럴 바에는 똑같은 돈이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기기 보급 사업 뭐 그런 거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제가 볼 때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뭔지 어떻게 받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에너지 캐시백은 아파트 단지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개별 가정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지난 2년간 쓴 전기량이죠. 그거보다 3% 절약하면 캐시백을 줍니다. 킬로와트당 30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게끔 만든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에너지 절약 얘기가 그 절약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왜 회사에서 뭐 회식비, 출장비 줄여봐야 금액은 별로 안 크지만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까 큰 투자나 지출할 때도 이게 영향을 사실 주잖아요. 소비 절약에 이런 비슷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더 많이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줄여야 한다고 할 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고 또 분위기도 나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절약을 해라, 소비를 자제해라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좋은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30 잔치는 끝났다 뭐 그러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하고 빗대어 가지고 에너지 잔치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수입해오는 그러한 천연가스의 비용은 비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 좀 노력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려면 이렇게 폭탄 얘기를 매일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에너지 생산의 첫 번째 생산 요소를 에너지 절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절약이 이제 제일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너지 캐시백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 지난 2007년부터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보자 해서 탄소 캐시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전기, 상수도 이런 거 절약하면 그 양만큼 탄소 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이제 매년 말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쭉 받고 계신 분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이연순 씨께 한번 배워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이연순입니다. 네. 근데 몇 년째 어떻게 캐시백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한데. 네, 저는 2009년에 처음 탄소 포인트제 가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13년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3년이요? 그러면 매년 현금을 받으신 거예요? 네, 매년 캐시백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탄소 포인트제를 제가 2009년에 처음 가입을 해서 2010년, 2011년 한 2년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제가 그린카드라고 해서 그린카드 스티커를 시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현관문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스티커 붙여놓으면 뭐가 좋아요?
처음에는 그린카드 스티커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현관문에 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나니 지나가던 아파트에서 같이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탄소 포인트제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되게 부러워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무슨 뭐 효자비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캐시백 도전하는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캐시백은 우리가 누구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캐시백을 탄소 포인트제죠. 이 탄소 포인트제를 하고 나니 네. 소비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소비 패턴의 습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덜 쓸까라는 그런 게 좀 생겼어요. 현금으로 또 받다 보니까 최근에도 현금을 좀 몇 번 받았는데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습관화하는 건데요. 저는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년도 같은 달 네, 소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과 이번 달에 그 에너지 사용량 비교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네. 이번 달에 좀 많이 사용을 했다면 좀 덜 쓰려고 네,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습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현금도 들어오고 네, 그린카드 스티커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사실 뭐 당장 캐시백 받는 것도 크지만 이 알고 쓰고 하다 보면은 소비 패턴 자체가 좀 지혜롭게 바뀌는 면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도 잘 슬기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아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면서 살피니까 더 많은 지혜가 나오고 대책도 찾더라.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네네. 결국은 이제 에너지 소비가 어디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거를 각 가정에서 혹은 아파트 단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누수되고 있는 거 또 너무 과다하게 소비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긴 이렇게 돌아봐야 큰 돈 세는 것도 맞겠죠, 사실은. 사실 저희가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이 에너지 자체를 소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 거리를 소비하고, 그렇죠. 에너지를 이용해서 냉방을 하고, 에너지를 위해서 난방을 하고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자동차만 하더라도 뭐 연비만 더 좋아지면은 똑같은 양으로도 더 먼 거리를 가게 되고, 더 많은 걸 소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에너지 효율이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에너지 대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정리해 남겨야 되겠다. 네. 뭐 유언은 아니고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제가 아까 서른 잔치는 끝났다. 시집을 예로 들면서 에너지 잔치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계속 저렴한 에너지를 쓰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몸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활화하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또 에너지 소모가 또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면 건강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은 일석이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고 이렇게 약간 마음 놓고 쓰던 걸 줄이려면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힘든 게 또 습관화가 되면 힘들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습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 저는 진부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절약이 생산이다. 이렇게 그렇죠. 아주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절약을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가 없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에너지 대란 이제 시작이다. 두 부에 걸쳐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정말 생각해 볼 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그리고 강원대학교
김영건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